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목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결국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예상대로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 FC 후원금 사건을 묶어서 청구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역 토착 비리라면서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은 데 반해서 이재명 대표는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면서 검찰과 현 정권을 맹비난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정치권에도 큰 파장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은 잠시 뒤 정가능 코너에서 토론해보겠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대장동 사건에 대한 4천억 원대 배임 혐의와 함께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한 100억 원대 뇌물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영장 심사를 위해서는 국회 체포동의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곧 관련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명간 결론 내겠다고 예고한 지 이틀 만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50장이 넘는 영장 청구서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죄명 5개가 적시됐습니다. 먼저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이 대표에게 4,895억 원대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업무상 임무를 어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이익 6,725억 원에 훨씬 못 미치는 확정이익 1,830억 원만 배당받도록 해 그 차익만큼 손해를 보게 했던 겁니다. 정진상 전 전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위례 개발 사업과 관련한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알려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그 결과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7,886억 원, 위례 신도시 사업으로 211억 원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봤습니다.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기업들로부터 133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도 적시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네이버 측에 50억 원을 요구하거나 받은 뇌물을 기부받은 것처럼 가장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3차례 검찰에 불려나왔던 이 대표는 미리 준비한 진술서로 답변을 가름하며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습니다.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처지에 빠진 이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 대체 증거 하나 찾아낸 게 있습니까?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죄질이 나쁜 중대한 사안임에도 이 대표가 진술을 회피하는 데다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신병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이 대표의 영장 심사를 위해선 우선 국회에 체포동의가 필요한데 법원이 체포동의 여구서를 검찰에 보내면 관련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검찰은 민관 합동으로 추진된 대장동 개발 사업 때문에 성남시가 4,800억 원 넘는 손해를 봤다고 추산했습니다.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치적을 쌓기 위해 민간업자들과 유착해 막대한 이익을 의도적으로 몰아줬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어서 나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파악한 대장동 개발 이익은 택지 분양 이익과 아파트 분양 수익을 합쳐 9,600억 원에 달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 가운데 택지 분양 이익 1,830억 원만 가져왔습니다. 애초 민관 수익 배분 구조를 짤 때 공사 쪽 이익은 고정해뒀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불확실한 경기 변동을 우려해 확정이익을 선점해둔 거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민간업자들의 희망사항을 들어준 거라고 결론냈습니다. 민관 유착 없이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됐다면 공사는 전체 개발 이익의 70%인 6,700억 원을 챙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확정이익을 뺀 4,800억 원을 손해액, 즉 배임액수로 산정했습니다. 1차 수사 때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적용됐던 최소 651억 원보다 7배 넘게 많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를 쓸 때부터 주무부서에선 공사의 적정이익을 70%로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이를 무시한 이유는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유착관계는 1공단 공원화 공약 이행이나 시장 재선 과정에서 더 두터워졌고 결국 대장동 개발은 민간업자 멋대로 주무르는 사업이 됐다는 겁니다. 검찰은 확정이익 말고도 서판교 터널 같은 기반시설 조성비를 더 환수했고 개발이익이 많아진 건 폭등한 땅값 때문이라는 이 대표의 주장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시설 조성비는 환수이익이 아닌 비용일 뿐이고 미래 땅값과 상관없이 공사가 챙겨야 할 이익을 의도적으로 포기했다면 배임이라는 겁니다. 민간업자가 독식한 아파트 분양사업 역시 민관 합동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참여할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이 대장동 개발이익 428억 원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도 범행 경위 등을 설명하기 위해 영장 청구서에 적었습니다. 다만 이 대표에게 직접 뇌물 약속 혐의를 적용하진 못했습니다.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받았다는 대선 경선 자금 역시 이 대표 관여 여부를 계속 수사하겠다고 남겨뒀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의 최종 윗선이 이 대표라는 점은 선언했지만 직접 뒷돈을 받았는지는 아직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셈입니다. 배임 동기와도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향후 검찰 수사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YTN9입니다. 대장동 수사팀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남FC 사건까지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는 건 예상된 수순이긴 했지만 사실 통상적인 일은 아닙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영장 청구 직후 매우 이례적으로 별도의 입장까지 냈습니다. 그 의미를 김다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까지 담았습니다. 후원금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네이버의 운영자금 50억 원을 요구하고 실제로도 네이버와 두산건설 등 4곳으로부터 건축 인허가 따위를 대가로 133억여 원을 유치했다는 게 핵심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를 맡아왔습니다. 다른 청이하던 사건까지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통상적인 일은 아닌데 우선 두 가지 모두를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검찰 인식이 반영된 거로 보입니다. 성남FC 사건의 경우 넘어간 돈이 1억 원 이상이라 단순 뇌물이 아닌 특정 범죄 가중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장동 사건에 적용된 배임 역시 액수가 커서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실제로 검찰은 중형 선고가 예상된다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구속 필요성으로 들었습니다. 여기에 이 대표가 구체적 진술을 회피했다며 증거 인멸 우려도 꼽았는데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정성호 민주당 의원의 이 대표 측근 접견도 주요 정황으로 간주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직후 이원석 검찰총장도 입장을 냈습니다. 이 총장은 이 대표 혐의를 불법 정경 유착을 통한 극히 중대한 지역 토착 비리로 짧지만 강도 높게 비판하며 수사팀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수장이 일선청의 신병 확보 시도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건 이례적인데 그만큼 이 대표 혐의 소명에 자신감을 느끼고 있다는 뜻으로도 들립니다. 장기간 사업이 이루어졌고 또 관여한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물적 증거와 인적 증거, 서면과 서류를 이미 확보한 상황이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사실상 체포 동의안 부결이 유력한 상황에서 검찰이 승부수를 던진 건 영장 청구만으로도 이 대표의 혐의가 중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대표 사건의 본질은 야당 대표를 향한 수사가 아닌 성남시장 시절 비리에 대한 거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결 가능성 등은 고려하지 않고 그저 구속 수사 필요성만을 바탕으로 신병 확보를 시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사 독재 정권, 역사의 심판 등 격한 발언을 쏟아내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은 열흘 뒤쯤으로 예상되는데
당내에선 이탈표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이재명 대표는 오후 일정을 취소하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검사 독재 정권으로 규정하고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희대의 사건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독재 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을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되었고 역사는 전진했습니다.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적도 부정한 돈 한 푼 취한 적도 없는데 국민과 가족 곁을 버리고 도주하겠느냐며 의원이 맞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대법원 판결에도 어긋나는 억지 주장을 써놓은 데다가 그 야당 대표가 영향력이 많으니까 구속해야 된다라고 쓰는 걸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지도부도 일제히 증거 하나 없는 정치적 영장 청구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사단으로 채워진 검찰은 정부의 실정과 무능을 덮어주기 위한 카드로 야당 지도자 제거라는 극단의 선택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민주당은 현역 의원을 포함한 전국 지역위원장, 보좌진, 당직자 등의 대규모 규탄 대회를 예고했고 두 번째 도심 장외투쟁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일각에서도 검찰의 행태가 비겁하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부결 전망이 높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스스로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부결 당론을 채택하는 데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일단 체포동의안을 받아보고 일단 보고 그다음 명경지수와 같은 마음으로 상식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표결을 해야 된다라고. 당 지도부와 친명계도 굳이 부결 당론으로 비명계를 자극하진 않겠다는 조심스러운 기류가 읽힙니다. 최소 28명이 이탈할 경우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앞서 가결 의견을 밝힌 의석수에 더해져 부결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28일 본회의가 열리면 당일 무기명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표결까지 남은 열흘 동안 이재명 대표 영장을 둘러싼 공방은 그 어느 때보다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국민의힘은 회기 중 현직 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고 이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정의당도 체포 동의안에 찬성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가세했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영장 청구는 사실상 진술을 거부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초한 거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범죄인의 도피처가 돼선 안 된다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했습니다. 국회의원 윤리 강령에 따라 양심껏 표결합시다. 21대 국회가 헌정사의 양심을 저버린 죄인으로 기록되지 말도록 합시다. 특히 이 대표 본인을 향한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습니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던 약속을 지키라며 검찰 수사에 반발하는 이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폐지를 22년 5월과 9월에 국민 앞에 약속을 하고 진실의 문 앞에 선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십시오. 방탄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화살을 돌렸습니다. 과반 의석을 점한 거대 야당의 체포동의안 이탈표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 대표 개인의 부정부패 혐의에 민주당이 전 당력을 총동원하여 나서는 이유를 납득할 국민은 없습니다. 정의당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에 유례없는 불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는 건데 다만 체포동의안 표결에선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해야 하고 불체포 특권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민주당이 대규모 규탄 대회를 통해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여당 역시 맞불 여론전에 주력할 태세여서 가뜩이나 냉랭했던 전국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후보들이 오늘은 호남권 합동연설회에서 맞붙었습니다. 전날 첫 TV 토론에서 불거졌던 쟁점들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는데
후보들 간 신경전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전당대회를 꼭 20일 남기고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보수불모지로 불리는 호남에 집결했습니다. 선거인 단 비중은 2%에 불과하지만 지난 대선 때 보수정당 역대 최고 득표로 저변 확대 가능성을 보였던 곳인 만큼 당권 주자들의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호남 예산을 힘있게 배정할 수 있는 후보! 지명직 최고위원을 호남 출신 인사로 호남의 큰 정치인을 우리 국민의힘에서 반드시 호남의 3명의 국회의원을 하루 전 첫 TV 토론의 여진도 이어졌는데 안철수 후보와 김기현 후보는 울산 KTX 노선 변경 의혹을 두고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1,800배 차익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해야 합니다. 국민의 상식과 도덕적 기준에 맞는 해명을 하십시오. 김기현 후보. 아직도 민주당 DNA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 당에. 그때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 민주당 시 프레임을 하면서 내부 총질할 후보 여러분 용납하시겠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총선 승리 후 당대표에서 사퇴하겠다고 한 발언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총선 때 자기 사람 다 심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만두기 때문에 대권 행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국민 속이는 것이고 당원들에게 꼼수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만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한계를 스스로 노출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윤심 호소가 실패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어떤 선언 아닌가 싶고요. 남의 공약을 제대로 안 보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저는 제대로 시스템들만 제대로 잘 정비하고 체계를 정비하고 한 다음에 실제 공천에는 관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군경선 돌입 첫 주 합동연설회에서 맞붙은 후보들은 다음 주 2차 TV토론회와 충청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정면 승부를 펼칠 예정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이른바 종편 재승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칼끝이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인 한상혁 위원장으로 향했습니다. 검찰은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방통위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로 한 위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강제 수사에도 돌입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한 위원장의 차량과 휴대전화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고 영장엔 한 위원장이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간단히 입장 표명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압수수색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고요. 어찌됐거나 입건이 됐다고 하니까 성실히 소명을 할 거고. 지난 2020년 종합편성 채널 재승인 심사 때 TV조선은 기준점을 넘겨 재승인을 받을 수 있었지만 공적 책임 항목에서 기준점에 못 미쳐 조건부 재승인이 결정됐습니다. 검찰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과정에서 TV조선의 점수를 고의로 깎았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무엇보다 재승인 과정 전반에 방통위 수장인 한상혁 위원장이 개입한 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점수 변경과 관련해서 사전에 좀 보고를 받으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최근엔 특정 항목의 점수를 고의로 낮게 준 혐의로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에 앞서는 TV조선 점수표를 수정하라고 요구했다며 방통위 참호과장과 양모국장을 잇따라 구속했습니다. 특히 줄곧 혐의를 부인해오던 차 과장이 구속 이후 진술을 번복하면서 한 위원장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차 과장은 윗선에 관여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을 바꾼 거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여기서 윗선이 한 위원장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당시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정황을 포착했다며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한 위원장의 임기는 올해 7월까지.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위원장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일정도 조율할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방부가 현 정부 들어 처음 발간한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북한 체제를 적으로 다시 규정한 건 6년 만인데요. 북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도 상세히 기술하며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처음으로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전략과 우리를 적으로 규정한 사례, 지속적인 핵전력 고도화, 군사적 위협과 도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건데 북한 체제를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을 국방백서에 명시한 건 지난 2016년 이후 6년 만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발간된 국방백서는 북한은 적이란 표현 대신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 등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포괄적 적 개념을 사용해왔습니다. 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김정은으로만 표기하고 북미 정상회담 대신 미북 정상회담으로 순서를 바꾸는 등 북한에 대한 표현도 달라졌습니다. 특별부록에 9.19 군사합의의 이행과 성과를 담았던 2년 전과 달리 최근 반복된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 행위를 일반 부록에 담은 것도 특징입니다. 개념 위주의 설명으로 반쪽에 불과했던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 체계에 대한 부분도 5쪽 분량으로 세세하게 담았고 전략자산 전개 빈도 등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도 4쪽에 걸쳐 상세하게 기술했습니다. 북한의 군사 능력에 대해서는 화성 17형과 극초음속 미사일 등 새롭게 선보인 미사일을 반영했고 북한이 최근까지도 핵 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을 20kg가량 늘려 70여 kg가량 보유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어 2020 국방백서에 이웃국가로 표기했던 일본을 가치를 공유하는 가까운 이웃국가로 기술했는데 최근 북한의 도발 등에 맞서는 한미일 군사협력 상황 등을 고려해 격을 높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치가 있는 저녁 정관은에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결국 이제 정치권도 올 게 왔다 이렇게 여길 것 같습니다. 예상대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일단 배임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일단 4,800억 원을 이제 배임액수로 이제 산정을 했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정진상 전 실장 측이 이 약정을 받았었다는 428억 원에 대해서는 일단 이 경위를 설명하면서 적긴 했는데 뇌물 약속을 받았다는 그 혐의는 적용하진 않았어요. 또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수사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올 곳이 왔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고요. 예정된 수순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검찰의 수사 행태를 보면 어쨌든 무조건 구속할 거야. 그리고 기소할 거야 라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뇌물 액수는 133억이잖아요. 그리고 배임 혐의가 4,895억이란 말이에요. 이 액수는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체포 동의안을 통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대장동 위례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구부패방지법 위반,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경법 위반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또한 성남FC 제3자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가법 위반 뇌물이고요. 범죄수익은닉구제법 위반 이런 총 5가지의 법 위반이 이번에 적시가 됐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 28일 정도에 이것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데 가결될지 부결될지 다음 주 28일까지 저희가 계속 전망하고 분석해야 될 것 같다. 이제 28일까지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점점 위험도가 높아지고 구체화돼서 현실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런 얘기를 앞으로 계속 쭉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이 코너나 다른 순서에서 여러 번 저희가 공부를 했는데요. 앞으로도 여러 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장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가 상대편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혐의 사실로 적시한 그것보다는 하지 않은 것을 더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 왜 혐의 사실에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뭐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성남시장 시절에 뭐 선거 자금을 받았다더라. 그리고 또 대선 자금 받았다더라. 얼마나 많은 피의 사실이 나왔습니까? 그거 다 어디로 갔습니까? 뭐 앞으로 더 수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최고 수사통이라고 하는 반부패 1부, 3부가 같이 지금 동시에 고소영장을 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많은 검사들이 그동안 수사해서 지금 결과물로 내놓은 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마치 파렴치한 사람처럼 만들어질 수밖에 없게 피의사실 흘렸던 거 다 어디로 간 겁니까? 그리고 유동규 남욱이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원이라고 전해졌던 그 많은 사실들 다 어디로 간 겁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검찰이 무슨 의도로 수사하고 있는 건지 질문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뭐 지금 이제 그 아까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익충돌방지법하고 부패방지법은 배임 혐의에 따라가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배임 액수의 경우에도 애초에는 한 650억 정도라고 1차 수사 때는 적용을 했다가 지금 4,800억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배임 액수를 넣고 싶은 거는 많이 부풀리고 원래 받았다고 하는 액수는 줄이는 방식으로 그리고 또 계산법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적용한 것이지 뭐 어떤 배임 사건은 다 마찬가지지만 배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해석의 영역에 더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3자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 성남FC 문제는 그것도 역시 또 마찬가지잖아요. 성남시 그러니까 그 성남FC가 받았다고 하는 걸 광고비로 볼 것인지 협찬비로 볼 것인지 그리고 협찬으로 받았다고 하는 돈의 성격을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기업이 협찬비를 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남시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성남시에 있으면서 성남시 인허가 문제랑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그 두 가지 사안을 엮어서 볼 것인지 아닐 것인지 이것도 또한 시각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진짜 파렴치하다고 얘기했다는 것은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돈을 받았다. 뒷돈을 챙겼다. 그걸 정치에 이용했다. 이런 논법으로 적용됐던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논리는 하나도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과연 그동안의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볼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성남시장이라는 고위 공직자가 자신이 가진 권한을 이용을 해서 또한 법과 규정을 좀 어겨가면서 특정한 민간 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줬다. 그것만 해도 이것은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성남FC 제3자 뇌물수수와 같은 경우에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성남FC가 2016년과 2017년도에만 어려웠던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관내에 있는 기업 4개 기업이 133억 원을 2016년과 17년에 딱 2해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후원을 했거든요. 왜 후원을 했느냐? 각 업체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엔 후원한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성남FC가 시민구단으로 사랑받고 우리 경기도 그리고 성남시에서 우리가 기업이 있으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줘야지라고 했으면 매년 5억이나 아니면 1억이나 매년 이렇게 후원하는 게 맞는데 이때만 했다라는 것은 뭔가 상당히 의혹이 있다. 그것이 결국에는 제3자 뇌물죄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시장 그만두고 난 다음이니까요. 그만두고 난 다음에 얘기까지 포함시켜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시장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성남시장으로 재직했을 때 그때 적극적으로 성남FC를 키우겠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애초에는 일화가 운영하던 거 우리가 이거 도저히 못 막겠다고 해서 처음엔 반대했던 거 억지로 떠안은 거잖아요. 그래서 성남 시민들을 위해서 살려보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후원금을 협찬금을 유치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남시장 그만둔 거고 그 다음에 문제는 그 다음 성남시장이 책임져야 될 것이지 그걸 지금 2해만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이건 뭐 적극적 행정이다 이렇게 민주당 쪽에서는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처럼 지금 택지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대장동에. 택지 개발을 하는데 공원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랑 함께 같이 택지 개발을 하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택지 개발하는데 인허가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그걸 적극적으로 환수하려고 노력하거나 이렇게 한 지자체장이 있습니까? 지자체장 그렇게 한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환수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환수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버리면 성남시가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성남시가 개발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성남시가 다 이익을 가져와야 되는 형태잖아요. 근데 지자체가 그거 다 책임지고 개발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리스크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또 성남시가 몇천억 원의 돈을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가 결국 개발하고 난 다음에 어쨌든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서 더 많은 이익을 얻었다. 근데 왜 성남시가 그거 다 갖고 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요. 지자체가 택지 개발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겠어요? 나중에 땅값 올라갈 거 예상하고 택지 개발하고 난 다음에 민간한테 그냥 분양하지 말고 비싸게 분양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성남시가 이익을 환수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볼 생각은 안 하고 땅값 올라가가지고 이익 많이 얻었는데 그 이익 성남시가 다 갖고 오지 않았다고 지금 검찰이 배임 혐의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도 또한 해석의 영역이다. 적용하려고 하면 뭐 얼마든지 그러니까 적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 개발과 관련해서요. 개발업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허가받는 것, 하나는 토지 매입, 그리고 PF 자금 조달이에요. 이런 것들이 민간업자가 그 대장동이라는 토지만 갖고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처리하기 상당히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함으로써 허가 문제 끝났죠. 토지도 강제 매입 가능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PF 자금도 성남시가 보증해주고 있어요. PF 자금 끌어들이기 쉽잖아요. 민간업자들 돈 벌기 딱 쉬운 구조로 만들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자, 너희들 어려운 상황 우리가 같이 보증을 해주니까 좀 풀렸지. 그러면 시민들을 위해서 이익금 더 많이 우리한테 줘. 초과이익 환수제가 그래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민간업자들의 배만 불려줬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규정 위반이고 법 위반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민간업자들의 배만 불려줬다 이렇게 표현하신 건 좀 과도한 것 같고요. 이게 2005년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애초에 LH가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뭐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도 있는 것이고요. 어찌됐든 지역구 의원이 그거 가로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역에는 굉장히 골칫덩이고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었던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처음에 공영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시위에서 부결하고. 그래서 공민형 형태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사업 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관한 문제가 남아 있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남시가 모든 걸 다 끝까지 책임질 수 없다고 하면 민간의 참여를 민간이 참여할 수밖에 없도록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성남시가 리스크를 떠안지 않는다고 한다고 하면 결국은 민간한테 어느 정도 이익이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좋아졌고 그것도 예측하지 못했던 영역의 문제잖아요. 근데 그 좋아진 상황 이후에 나타났던 수익에 대해서까지 뭐 배임 혐의다. 그것도 환수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혐의 적용하는 게 이게 맞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뭐 이런 법리적인 부분은 변호사들이 더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 하나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뭐냐면요. 이번에 검찰이라는 권력의 속성이 저는 달라진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동안에 검찰은 정치권하고 일정하게 공생관계이든 기생관계이든 어느 정도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검찰 권력을 유지해 왔어요. 근데 그 과거에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전혀 검찰 권력의 성격이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정치권의 검찰이 일정하게 들어오려고 해도 그래도 제3자로 머물렀기 때문에 기계적 균형을 맞춘다거나 수사하는 데 있어서 여야의 어떤 균형을 맞추는 작업들을 한다거나 공정성에 관한 문제를 최대한 피해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검찰의 모습은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아마 지금도 후회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어요. 그 옆에서 국민의힘의 권력을 만들 줄 알았더니 그 검찰총장이 지금 국민의힘을 뒤흔들고 있는 상황이 왔잖아요. 검찰이 이제는 주인 행세를 하면서 정치권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정치권 밖에서 정치권을 바라보는 검찰이 아니라 정치권 안에서 정치의 주인이 되는 검찰의 모습으로 간 것이다. 야당 대표에 대해서 뭐 역사상 처음으로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정치의 주인이 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다. 이게 또한 역사에 저는 기록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비판받을 만하죠. 그런데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당대표의 책임이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 권한대행이었던 유동규 씨를 누가 임명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대장동 일당들하고 부적절한 일, 돈 받고 술 얻어먹고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일 한 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책임 없어요? 정책실장 비서관으로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모든 일을 다 같이 처리했던 정진상 씨 여러 가지 혐의가 있어가지고 구속됐잖아요. 그럼 그거 잘못 없어요? 그것만으로도 분신과 측근들이 구속당하고 여러 가지 재판을 받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재명 성남시장 현재 당대표의 책임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당대표에서 물러나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건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유죄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것인지 좀 헷갈리고요. 윤리적인 측면에서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라고 한다면 지난 대선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 차례 사과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과했던 것을 윤리적인 문제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요. 대장동과 유죄라고 보는 것하고는 그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대장동과 성남 FC 관련해서 잘못했다라고 국민 앞에 사과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무슨 사과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대선 기간 동안에도 했는데 없어요. 왜 한 적이 없어요? 그건 찾아보세요. 네, 없어요. 일단 지금 토론이 대장동 그 영장 청구한 것만 갖고 저희가 한 10분 넘게 지금 토론을 했기 때문에 네. 정치적 파장에 대해서 좀 간단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체포동의안이 이제 국회로 넘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일단 국민의힘 물론이고 정의당 같은 경우에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이제 뭐 당론 그 확정 얘기까지도 일각에서 좀 나오다가 일단은 자유를 맡기는 쪽을 좀 가닥을 잡긴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어차피 뭐 부결되겠죠. 네. 왜냐하면은 가결됐을 때 민주당으로서는 대단히 정당 존립 자체가 어려워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내부적으로 어떤 분열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정당의 평가, 국민들의 평가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가결된다면 이재명 당대표가 범죄 혐의자야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총력을 기울여서 부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지난 대선 공약, 지방선거 때 했던 얘기들 저 불체포 특권 저 이거 폐기하겠습니다. 저 이거 혜택 받지 않겠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탈탈 털렸는데요. 저처럼 깨끗한 정치는 어디 있습니까? 저 불체포 특권 포기합니다. 이런 얘기 정말 수십 차례 했어요. 대선 공약집에도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불체포 특권 뒤에 숨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이 과연 정치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는 것이냐 그 점을 한번 되묻고 싶고요. 그때 약속했던 그때 이재명과 지금 제발 이거 부결시켜 주세요라고 당내 비명계 의원들 만나고 다니면서 호소하는 이재명 어느 이재명이 진짜 이재명인지 스스로 답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민주당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 점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는 지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당당하게 가서 영장 심사를 받는 게 더 당당하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네, 저는 뭐 정치는 상대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윤석열 정부가 최소한 검찰을 이용해서 또 아니면 검찰이 최소한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출 수 있는 균형 감각을 갖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그럼 국민 정서를 생각해서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불체포 특권은 저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쓰라고 국회에 부여한 그 특권이다, 권한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문재인 정부 독재라고 얘기했잖아요. 노골적으로 독재라고 사실상 얘기한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저 거꾸로 묻고 싶어요. 검찰 독재 권력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 그때 그 국회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정치 탄압한다고 그동안 많은 얘기들을 해왔잖아요. 그럴 때 최후의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게 불체포 특권이에요. 과거 독재정부 시절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독재정부 시절을 거쳐가면서 야당을 탄압하고 정치인들 혐의 막 씌우고 싶은 마음대로 씌워서 국회의원들 붙잡아가고 이런 시절 다시 겪지 않겠다고 해서 만든 거예요.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그러니까 상대적이라고 말씀드린 게 좀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검찰이 최소한 공정함을 보이려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에 관해서도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공정성에 관한 게 최소한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출 수 있는 수준이 된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 나가서 불체포 특권 행사하지 마라 라고 하는 얘기가 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데 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지금의 검찰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 활용할 수 있고
국회의원이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불체포 특권은 독재 정권 시절에 민주화 운동하던 야당 인사들을 못 잡아가게 국회에서 만든 제도거든요. 헌법상의 주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성남시장 시절 저질렀던 개인적인 비리 의혹, 혐의와 관련해서 보호막이 된다는 것은 옳지가 않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재명 당대표도 정면 승부했으면 좋겠어요. 본인 떳떳하다면서요. 한 푼도 안 받았다면서요. 부정한 짓 안 했다면서요. 좋아요. 그러면은 정치 탄압하고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인 검찰의 판단이 아니라 법원 가서 판단을 받아보시라고요. 그래서 검찰이 내놓은 증거와 본인의 소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3자의 객관적인 판사의 판단을 받아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요, 앞으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잦아들 겁니다. 검찰이 백현동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다른 사건 수사 못해요, 이제. 네, 그건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차피 검찰은 기소할 거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법원이 아마 판단할 거고,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건 그 뭐 지금 예정되어 있는 수순인 것 같고요. 과연 체포해서 구속해가지고 수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판단하면 되는데요. 아니 뭐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처럼 제1야당 대표가 어디 해외로 도망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뭐 주거지가 불명확합니까? 즉 공범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전부 구속됐는데 어떻게 증거인멸합니까? 그동안에 특수부 다 동원해가지고 다 털고 뭐 수백 회에 걸쳐서 압수수색했는데 어떻게 증거 조작을 합니까? 근데 야당 대표를 구속시켜놓고 수사하겠다고 하는 거 무슨 심사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2017년도에요. 그때 막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일어나고 국민들 촛불로 시위했을 때 이재명 성남시장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박근혜 도망갈지 모르니까 구속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현직 대통령이 어디 도망갑니까? 그때 그런 입장과 지금 입장 그러면 달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중자 때는 하면 안 돼요. 본인이 그때 했던 얘기와 약속과 지금 행동이 다른다라는 것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율배반적인 행동 아니에요? 현직 대통령이 어디를 도망가요, 그러면? 그거 뭘로 설명하시겠어요? 뭐 대통령하고 지금 제1야당 대표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서 비교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힘도 언젠간 조만간에 후회할 때가 틀림없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왔을 때 정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마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보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런 지적은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체포 동의안이 이제 국회로 곧 넘어올 것 같고요. 그렇죠. 열흘 정도 뒤쯤이면은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지 않을까. 가결인지 부결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의 오늘 토론을 보더라도 지난 여러 번 동안 사실은 그 불꽃 튀는 이제 논쟁을 벌여왔습니다만 앞으로 상당 기간 또 대장동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그 예감이 듭니다. 검찰이 아마도 이제 기소 수순으로 어차피 가지 않을까. 예정됐죠. 네, 그 재판에 가고는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계속 저희가 수개월 동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열두 살 아들을 상습적으로 때려 숨지게 간 혐의를 받는 부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아이가 숨지기 직전까지도 학대했던 의붓 어머니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이에게 사죄하는 마음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흰 외투로 몸과 얼굴을 꽁꽁 가리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경찰에게 이끌려 나오는 의붓 어머니 A씨.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흐느끼는 목소리로 사죄하는 마음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혐의 인정합니까? 아이가 어쩌다 사망한 겁니까?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으세요? 아이에게 사죄하는 마음뿐입니다. 아이를 학교합니다. 아내와 다른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친아버지 B 씨는 아이를 안 때렸다고 거짓말한 이유 등을 묻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왜 안 때렸다고 거짓말하셨어요? 왜 아이 때렸습니까? 경찰은 의붓 어머니 A씨에게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구속 당시만 하더라도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A씨가 아이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명을 바꾼 겁니다. 아동학대 살해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상 징역부터 최대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어서 아동학대 치사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A씨는 아이가 숨진 당일 말을 듣지 않아 밀쳤는데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며 고의는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친아버지의 경우 앞서 구속영장에 명시된 것과 같이 상습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B씨가 평소 아들을 학대하긴 했지만 아이가 숨진 당일에는 출근했다가 아내의 연락을 받은 뒤 귀가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이 재택교육을 한다며 지난해 11월부터 학교에 보내지 않은 데 대해선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이들 부부에게서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한 12살 이모고는 몸무게 30kg의 마른 몸에 멍투성이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아이들이 먹는 유치원 급식에 모기 기피제와 계면 활성제 등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교사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교사가 아이들에게 신체적 위험이 큰 행동을 하고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이 없다고 질책했습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11월 서울 금천구 유치원. 한 여성이 복도에 있는 급식 카트로 다가가더니 반찬통 덮개를 열고 액체를 뿌립니다. 이 여성은 50대 유치원 교사 A씨입니다. 수사 결과 이 액체에서 샴푸나 치약에 들어가는 계면활성제와 모기 기피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A씨는 이외에도 동료 교사 보온병과 컵에도 여러 차례 해당 액체를 넣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급식을 먹은 6살 원아 10여 명은 두드러기나 심한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A씨는 병에 담긴 액체가 맹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보석으로 풀려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유치원 교사로서 아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을 했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또 A씨가 자리 배치 문제로 동료 교사들과 불화를 겪거나 회계관리 문제로 원장에게 경고를 받는 등 범행 동기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들은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우선은 실형을 선고받았고 법정 구속이 돼서 아이들은 그 뒤로도 그때 있었던 피부 알러지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고생했고요.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실종된 초등학생이 엿새 만에 충북 충주에서 무사히 발견된 가운데 현장에서 체포된 50대 남성이 피의자로 전환됐습니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초등학생 11살 A양 수색 당시 현장에서 체포된 56살 김모 씨를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르면 오늘 오후 실종아동법에 따른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SNS를 통해 A양과 대화를 주고받았던 김 씨는 미성년자인 A양을 충주로 오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 당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이브의 SM 지분 인수로 궁지에 몰린 SM 현 경영진이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탈세 의혹과 카지노 사업 계획 등을 폭로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에 하이브는 이전 총괄에 대한 로열티 지급은 없다고 즉각 대응에 나서며 양측이 여론전에 열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차정은 기자입니다. SM 경영권 분쟁 이후 공식 석상에 나타난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첫 메시지는 나무 심기였습니다. 나무 심는 여행을 하는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두고 이수만 전 총괄의 처조카이자 현 SM 경영진인 이성수 대표가 폭로전에 나섰습니다. 친환경적 ESG 메시지를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 카지노 설립과 대마초 합법화를 위한 이전 총괄의 부동산 욕망이 깔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전 총괄이 SM 걸그룹 에스파의 노래에 컨셉과 맞지 않은 가사를 무리하게 지시했고 결국 신곡 발매 일정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초기 단계의 가사에서는 직접적으로 나무 심기라는 단어까지 등장해요. 에스파 멤버들은 속상해서 울컥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전 총괄이 해외 프로듀싱을 위해 홍콩에 세운 법인은 역외 탈세와 기형적인 수익 편취를 위한 것이라며 육성 녹음까지 공개했습니다.
나 세금 내고 벌금 맞으면 어떡하지? 내가 내줄게. 걱정하지 마. 많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얘기할게. 내가 내주지 누구한테 내달라고 그러면 니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이에 대해 이 전 총괄은 이 대표가 착한 조카라며 마음이 아프다는 입장을 측근을 통해 전했습니다. 다만 관련 의혹에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가운데 하이브가 적극 소명에 나섰습니다. 이 전 총괄의 해외 법인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면서도 계약서상의 이 전 총괄과 SM 간의 관계를 완전히 해소한 만큼 로열티 발생의 소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법인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알고도 승인한 SM 내부 주체가 누구인지 검토하겠다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하이브가 다음 달 주주총회에 올릴 SM 새 이사진 후보 7명의 진용을 발표하며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진흙탕 싸움으로 번진 여론전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LG유플러스가 최근 발생한 29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과 인터넷 서비스 장애 사태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정보 보호에 연간 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며 중국 화웨이 장비는 이번 사태와 무관하지만 별도의 점검을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LG유플러스 황현식 대표가 29만 명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과 인터넷 서비스 장애 사태 발생 한 달여 만에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혼란을 겪으신 소상공인 여러분, 그동안 깊은 사랑과 믿음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또 고객 관점에서 기본부터 재점검하겠다며 연간 정보보호 투자액을 현재의 3배인 1,000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 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고객 유형별 종합 피해 지원안을 마련하고 피해 신고센터도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황 대표는 일각에서 제기된 이번 사고가 중국 화웨이 장비를 썼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점검 결과 화웨이 장비와는 무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2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웨이 관련돼서는 저희가 별도 점검을 받고 이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정보보호 책임자를 CEO 직속으로 두고 보안 전문가 영입과 외부 전문가 위원회 운영, 화이트 해킹 대회와 AI 분석, 공적자가 내부에 있다는 전제에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기반 기술로 보안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 최첨단 양자 컴퓨터 해킹에서 안전한 양자 내성 암호 기술을 개발하고 보안 전문 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를 추진하며 인력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 스팸 알림 서비스 무료 제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학대로 인해서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사망한 12살 초등학생의 부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자세한 내용과 법적인 의미, 사건 이슈 코너에서 장윤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사건 기사 접할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픈 그런 참 참담한 사건이었죠. 12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가 멍투성이 상태에서 이제 숨졌습니다. 경찰이 이제 부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특히 이제 의붓 어머니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살해죄로 이제 주목을 변경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아동학대 치사죄로 처음에는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라고 보고 좀 우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사망을 예견은 했다라고 하지만 살인까지 의도하진 않았다는 게 이 수사의 초점이었다면요. 이 수사를 하다 보면 이 아동학대 치사라는 게
그 피해 아동의 상황을 정확하게 담아내고 있다라고 보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겁니다. 지금 주검으로 발견됐을 때 온몸이 멍투성이었고요. 또래보다 15kg 정도 몸무게가 덜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학교도 다니지 않는 상태였고 그렇다면 이 정도로 아이를 방임하고 방치하는 정도라면 이 정도라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봐야 돼서 아동학대 살인죄를 좀 적용하기로 입장을 좀 변경한 부분이 있고요. 이 두 죄의 차이는 그렇습니다. 아동학대 치사 같은 경우에는 법정형이 물론 적지가 않습니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가능한데 아동학대 살인으로 의율하게 되면 사형 무기 7년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서 사형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 큰 법정형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예, 아마 정말 아이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라고까지는 보지 어렵겠지만 미필적 고의로나마 살인을 하였다라는 게 지금 수사 당국의 시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게 사실은 이제 친모가 이 아이 학대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양육권 이전을 이제 준비 중이었다고 하죠. 친모가 아이를 좀 사전에 만날 기회가 있었으면은 상황을 좀 체크할 수 있었으면은 자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가는 걸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근데 문제는 이제 면접 교섭, 그러니까 즉 친모가 아이를 좀 만나라고 했는데 이게 차단이 됐다고 하죠. 아이 스스로가 거부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 친모는 내가 우리 아이가 이런 상태인 줄 알았으면 당장이라도 데려왔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여러 향후적인 과제가 남습니다. 양육비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이의 면접 교섭 문제입니다. 근데 양육비는 금전이기 때문에 주지 않으면 여러 가지 법률적인 방책이 가능합니다. 가압류를 걸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재산에 어떤 권리 행사를 할 수도 있는데 면접 교섭은 사실상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번 사례처럼 아이 스스로가 부모를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면접 교섭이란 건 법원에서도 사실상 헤어진 부부를 위해서 선고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동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동이 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수단으로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라고 보면 되고, 이 부분이 그렇다면 이 아이의 진짜 의사인지와 관련해서는 사실 전문가들은 이 부분을 좀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일방의 배우자 중에 한 명과만 살도록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친모나 친부를 헤어진 이 상대 당사자를 나쁘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아이는 이 부모 같이 살고 있는 부모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거부감을 보이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고 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아이가 사실 이런 환경 속에서 친모와의 접견을 스스로 거부했던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면접 교섭이라는 것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양육을 하지 않고 있는 그 다른 부모, 부모가 단지 아이의 얼굴이 보고 싶어서 만나는 것을 넘어서 그렇습니다. 아이가 제대로 양육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체크하고 뭔가 좀 그 다른 한쪽 부모에 대한 어떤 견제의 의미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사건으로 보면은 이 제도상에 좀 허점이 있을 수가 있구나, 이런 걸 좀 새삼 깨닫게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좀 세심하게 아이의 판단을 좀 살펴볼 방법은 없는지 좀 더 이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망한 그 12살 어린이 11월부터 최근까지 학교를 안 가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명목은 이제 홈스쿨링 하고 있다 이랬는데, 자, 이런 경우에 학교 측에서도 좀 제대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사실상 없다라고 학교 선생님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 교육은 의무 교육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보내지 않는다, 여러 명목을 대기도 합니다. 홈스쿨링을 한다, 집에서 유학 준비를 한다 등등의 사유를 댈 때 그렇다면 규제할 수 있는 뚜렷한 수단이 있느냐?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의무 교육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과태료 100만 원 정도를 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한 어떤 강제 수단이 된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 피해 아동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학교를 나가지 않아서 집중관리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는 사실상 전화로 이 상황을 점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방문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방문을 한다 한들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거부를 한다거나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거나 했을 때 아동의 상태를 학교 일선 교사가 세심하게 챙길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도 필리핀 유학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지만 사실 이 사각지대 속에서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요. 단순히 홈스쿨링을 한다라는 방법으로 그냥 어떤 사각지대로 방치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문제가 다시금 제기가 되고 있고 학교 일선 교사분들은 이걸 학교에만 맡겨둘 몫이 아니다. 왜냐하면 강제적으로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없다 보니까 수사기관과 같이 협업을 한다든지 등의 다른 대안 모색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도 사실 과거에 유사한 사건을 통해서 장기간 이제 학교에 나가지 않고 있었던 아동이 이렇게 학대돼서 큰 피해를 입게 되는 희생이 되는 그런 유사한 사건을 이제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그때마다 나왔던 게 바로 이 문제거든요. 네. 학교나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좀 체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원칙적으로 보면은 학교와 학부모 사이에 어떤 평소에 좀 유대감이 형성돼 있어야 되고 그 지역 사회에 일종의 이제 아동 그 보호 단체 같은 기관 같은 단체도 좀 같이 연계가 돼서 이런 작업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자, 이게 과연 그 가능한 건지 이번에 교육 당국이 이른바 이 장기 미인전 결석 아동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공적 용어인데 이번 경우처럼 상당한 그 기간 동안 아동이 별 이유 없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경우에 어떤 사유가 있고 얼마나 되는지 다시 한번 이제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수조사를 한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도에 허점이 있어서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사실 아동학대를 걸러내는 장치는 상당히 좀 촘촘히 돼 있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특정 시기에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이 아이가 맞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학대를 당하고 있구나. 그리고 학교 출석을 하고 있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아동학대의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둔 하나의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홈스쿨링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강제하는 수단이 없기도 하지만 이 정부 기관에서는 좀 수시로 전수조사를 해오고 있기도 합니다. 이게 원래 예정된 전수조사 시기는요. 4월 그리고 6월, 9월, 11월 이렇게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좀 사건을 계기로 그걸 좀 앞당겨서 전수조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전수조사가 그 해결책 근원적으로 기능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홈스쿨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의무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강제는 못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계속해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을 일선 학교에 맡길 것이 아니라 뭔가 뭐 여성가족부든 아니면 뭐 경찰력을 동원해서라든 아동학대의 어떤 가능성이 높이 예측되는 그런 가구에 대해서는 좀 강제적으로 이 아이를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수단 마련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드시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해마다 이제 통계 숫자를 보면은 매해 그렇습니다. 이제 아동 학대 사건이 정말 끊이질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도의 이제 허점은 매번 지적이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 사회의 영원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다음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집을 나갔었던 초등학생 엿새 만에 충북 충주에서 발견이 됐죠. 그렇습니다. 네, 그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학생은 춘천에 사는 11살 초등학교 여학생이었습니다. 이제 가족여행을 다녀왔고 집에 잘 귀가를 했는데 이 여학생이 집을 나가서 택시를 타고 춘천 시외버스 터미널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동선을 짚어보면요. 서울로 갑니다. 그러니까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로 가게 된 건데 왜 이런 선택을 해서 아이가 집을 나가게 됐느냐를 살펴봤더니 한 50대 남성이 SNS로 나랑 만나자, 내가 잘 해줄게, 맛있는 걸 사줄게 등 끊임없이 유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가족은 이 학생이 사라진 걸 그 다음 날 아침에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고요. 그때만 해도 어디에 있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도 대량 문자를 또 배포하기도 해서 공개 수사로 전환했고 다행히 이 아이가 내가 엄마 충주에 있는데 지금 좀 무섭다라는 문자를 가족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위치가 좀 좁혀졌고 해당 이 충북 충주의 한 창고 건물에서 이 해당 소녀를 발견하게 됩니다. 네, 경찰이 창고 건물에서 발견을 하니까 그 순간에는 이 50대 남성 경찰한테 이 A 양을 모른다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죠. 예. 자, 이게 뭔가 좀 이상하긴 한데요. 수상적인 측면은 많이 있는데. 자, 이 경찰 조사에서 좀 더 명명백백히 밝혀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 배경은 어떻게 좀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아이를 어떤 목적에서 자신이 이렇게 거주하는 공간으로 데려갔는지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SNS상으로 이 아이가 접촉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아이가 서울에 올라왔을 때 그곳에서 충주로까지 같이 이동을 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미성년자 약취 유인, 흔히 말하는 납치에까지 해당할 것인가는 조금 더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지금 수사당국의 입장이고요. 네. 당장은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실종된 아동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경찰에 신고를 해야지 이 아이를 본인 수중에 데리고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법이 그런 정도를 허용하고 있지 않고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규율할 수 있는데 해당 5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죄 수사가 불가피해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본인의 창고에 경찰이 갔을 때 그런 아이를 모른다. 그런 아이는 우리 집에 있지 않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무언가를 숨기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납치의 의도가 있었던 것인지를 좀 추가 수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실종아동법은 이제 적용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길거리에서 실종아동으로 보이는 그 어린이를 만났을 때 그 어린이를 보호를 한다고 집에 데리고 가서 보호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 안 하면 이제 그게 이 죄가 적용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형사처벌 받게 되는 범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좀 맥락이 다른 게 사건입니다만 지난 13일 이 법원에서 이 무죄 선고를 받은 그런 판결이 하나 있었죠. 이 사건은 여자 초등학생을 50대 남성이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던 그런 혐의였는데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그렇습니다. 미성년자 유인 미수죄로 기소가 됐는데요. 어떤 의미냐면 미성년자를 속여서 내지는 유혹해서 유인을 해가지고 데려가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이게 지난해 4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저녁 8시쯤에 50대 남성이 본인 집 인근의 편의점에 막걸리를 사러 갑니다. 그랬더니 초등학교 여학생이 혼자 라면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너 어디서 왔길래 이렇게 혼자 밤에 라면을 먹고 있니? 아저씨 집에 갈래라고 이야기했다라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는데 이 무죄를 받은 이유는 이 아동과 해당 남성의 진술이 상당히 일치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집에 가자 뭐 이랬던 것이 아니라요. 너 왜 나와 있니? 그렇다면 내가 너희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처음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아이가 거부를 하니까 그럼 너 어디 가려고 하니? 저 놀이터 갈 거예요 라고 하니까 놀이터로 데려다 주겠다고 또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본인의 집으로 유인하려고 했다거나 성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게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게 된 이유인데요. 이 해당 남성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 전력은 없었다라고 하고 초지일간 뭐 외투 등 아이가 추워 보여서 좀 그걸 보살펴 주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50대 남성과 이제 초등학생의 진술이 상당히 일관성 있게 일치했던 모양이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튀르키예 대지진 사망자가 4만 1,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기적 같은 생還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진으로 병원까지 파괴되면서 생존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심각한 2차 재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구조대원들이 들것에 실린 생존자들을 황급히 실어 나릅니다. 지진 발생 228시간. 무려 9일하고도 12시간이 지나서 어머니와 자녀 2명이 구조됐습니다. 어머니는 구조된 직후 물을 요청했고 오늘이 며칠인지 묻기도 했습니다. 이들 가족은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모두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1시간 뒤인 229시간 만에 13살 소년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앞서 지진 발생 약 222시간에는 42살 여성이 구조되는 등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적의 생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Daha 10 tane ceset var. 10 tane harfiyatın içerisinde. Onu arıyoruz. 생존자들이 영하의 추위 속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골든타임인 72시간을 3배 이상 넘길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런 놀라운 생환이 강인한 정신력에서 나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ut I do think there's probably a huge psychological component in the sense that, you know, if people have hope and they believe that they will be rescued, and that determination probably does play a factor. 하지만 많은 지역에서 구조 활동이 중단되며 사망자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양국 공식적인 사망자만 4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특히 지진으로 많은 병원이 무너지면서 생존자들 치료가 제대로 안 돼 심각한 2차 재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럭 안에 임시 진료소를 꾸리거나 텐트 안에서 환자를 돌보기도 하고 연락선이나 군함 위에서도 임시 병원 시설을 만들어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Ayakta hastalara pek hizmet veremiyor. Onun yerine böyle yerleri tercih ediyoruz.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진 구호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 약 260만 명이 인도주의적 지원이 시급하다며 국제적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튀르키예 대지진 피해를 돕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필요한 건 역시 방한용품이고 보내면 안 되는 물건도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날벼락처럼 찾아온 대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튀르키예 사람들. 이들에게 당장 필요한 건 이불과 침낭, 겨울옷과 신발 등 방한용품입니다. 당장 몸을 누일 곳도 없는 상황에서 최초 지진의 진앙이었던 가지안테프는 아침이면 영어권까지 떨어지는 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임시거처로 쓰일 겨울용 텐트는 30여만 개나 부족하다는 게 튀르키예 대사관과 자원봉사자들의 설명입니다. 이불이나 조금 따뜻한 것들을 조금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텐트나 이런 것들 많이 지금 부족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 체계가 무너져 위생 문제도 심각해 청소용품이나 여성용 위생용품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먹을 분유나 이유식부터 잘 썩지 않는 통조림이나 물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튀르키예인들은 대부분 이슬람교를 믿기 때문에 돼지고기가 들어간 음식은 먹을 수 없는데요. 이렇게 봉지에 한가득 담긴 통조림 햄이나 라면도 구호품으로 보내기엔 모두 부적절합니다. 보내주시는 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보내주시는데 잘 모르니까 저희가 여기서 다시 그쪽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현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잘 모르겠다면 성금으로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알려지지 않은 단체를 통해 기부하면 후원금이 빼돌려질 위험도 있습니다. 현지에서 수배하고 있는 테러 조직원이 한 단체를 운영하며 구호품과 성금을 모으고 있는데 현지로 전달될 가능성이 없다는 게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의 설명입니다. 한 2016년도에 테러 구테타 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종교 단체에서 이 구테타를 시도한 걸로 지금 이미 다 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고 때문에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 공식 모금 계좌나 대한적십자사와 같이 잘 알려진 기관을 통해 후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늘 세 컷. 지진 직후 현지에 파견돼 구조 활동을 펼친 우리 긴급 구호대원에게 튀르키예 주민들이 서툰 한글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고마워 형. 튀르키예 현지에 있는 대한민국 구호대 텐트에 적힌 짧은 문장입니다. 다른 곳엔 형제 나라라는 글귀도 보이는데요. 튀르키예 현지 주민들이 직접 구호대 수경지로 찾아와 적은 내용입니다.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우리 구호대 일진에 주민들이 감사의 마음을 전한 건데요. 번역기를 돌린 듯 조금은 어색하고 서툴지만 또박또박 눌러쓴 정성스런 글씨체에 그 마음만큼은 진하게 전달됩니다. 118명 규모의 한국구호대 일진은 지난 9일부터 활동하며 생존자 8명을 구조하고 시신 19구를 수습했는데요. 이 텐트를 비롯해 구호 물품을 현지에 기증하고 오는 18일 서울로 돌아오며 구호대 2진이 오늘 밤 출국합니다. 끝없이 오르는 물가 속에 알뜰폰으로 옮겨 통신비 다이어트를 하는 환승족이 늘고 있습니다. 도입 초기 시들했던 알뜰폰의 인기가 고물가와 고금리 속에 치솟고 있는데요. 고물가가 이어진 지난해부터 1년 사이 이용자가 118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 알뜰폰으로 바꾸거나 새로 가입한 회사는 통신사 1위 SK텔레콤을 처음으로 앞질렀는데요.
한 알뜰폰 업체는 가입자의 60%가 20대, 30대일 정도로 특히 젊은 층의 선호도가 높다고 합니다. 고물가 속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는 짠테크 열풍에 바람을 타고 있는 알뜰폰의 인기. 마침 어제 국내 통신 3사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한 달 동안 무료 데이터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죠. 하지만 소비자들은 한시적으로 데이터를 더 줄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양한 요금제를 내놔야 한다는 반응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수해본 직지심체 요절이 50년 만에 공개됩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오는 4월부터 만나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오는 4월 12일부터 석 달 동안 인수에 가다 구텐베르크의 유럽전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전시에서 직지심체 요절이 공개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973년 동양의 보물 전시 이후 무려 50년 만에 실물 공개입니다.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된 직지심체 요절은 1455년에 나온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78년 앞선 게 증명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수해본인데요. 1886년 초대 주한 프랑스 대리공사였던 홀랭드 블랑시가 수집해 프랑스로 가져간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골동품 수집가를 거쳐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기증됐는데요. 반세기 만의 실물 공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세 컷이었습니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 참가를 앞두고 미국에 모인 한국 대표팀이 첫 훈련으로 본선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NC와 평가전을 진행하는데 투수 7명이 등판해 1이닝씩 책임지게 됩니다. 미국 애리조나 현지에서 이지은 기자입니다. 눈이 내린 사막 투싼의 아침. 공식 유니폼을 입은 대표팀이 찬바람을 맞으며 등장합니다. 하루 전 멀게 든 호주와 괌에서 온 선수들. 시차 적응할 시간도 없이 몸을 풀고 운동을 시작합니다. 잠을 잘 자가지고 빨리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하는 시간이 길어가지고 한 3일 정도 지금 쉬었기 때문에 좀 나와가지고 좀 가볍게 몸 푼 게 더 몸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투수와 타자로 나눠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첫 훈련. 소영주는 투수 중 유일하게 불펜 투구를 하며 어깨를 풀었고 김광현의 후계자로 불리는 구창모는 선배에게 많이 배우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대화를 하진 않았는데 앞으로 이제 시간이 많기 때문에 좀 많이 이제 붙어 다니면서 궁금한 거 많이 물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팀은 현지 시간 16일 오후 NC전을 시작으로 5차례 평가전을 치르게 됩니다. 지금 투수가 조금 안 된 상태가 좀 많아서 7이닝 정도로 갈 것 같고 투구수는 20개에서 25개 이내로 이닝을 끝내는 경기로 지금 합의를 봤고요. NC전에는 김광현을 시작으로 고영표, 정우영, 고우석 등 7명이 등판할 예정입니다. 밤사이 눈이 내린 쌀쌀한 날씨에도 이강철호는 첫 훈련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투싼에서 YTN 이지은입니다.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